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친문 김원웅 광복회장을 앞세워서 반일 선동카드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북측이 주장해온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속셈,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네네.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광복절 기념사가 일반의 상계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막말일 수도 있고 네. 방언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자 조선일보 그 정진홍 칼럼을 보니까 네. 상당히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념사에 네. 일반인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을 사안인데 네. 느닷없이 국제 금융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골드만삭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일국 이체제를 주장하는 듯한 우리나라를 일국 이체제로 가자. 네. 그런 방향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저도 그 내용이 분명히 그 김원웅 그 광복회장이 그걸 낭독을 했을 때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김원웅 회장이 이승만과 안희태 선생을 폄하하고 역적이고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거기에 매몰돼서 전체 어떤 맥락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정진홍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교수님 왜 이 김원웅의 광복회장 이 기념사를 문재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정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논쟁이 있잖아요. 그건 뭐 몰랐다고 할 수는 없죠. 미리 광복회장의 그렇죠. 기념사 같은 것은 청와대에 보내서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일단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라는 것은 비서관들이 보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그걸 묵인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기획돼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기획돼 있었다 모든 게. 자, 그 얘기까지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일민족 이체제로 서로 협력하면 수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을 따라잡고 일본까지 따라잡아서 세계 최선진 강국으로 올라선다. 고 예측했다. 이 부분입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이 남북이 손을 잡고 일민족 이체제로 하면 세계 최선진국이 된다라고 예측을 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건 친일 그 다음에 분단 획책 세력이 그 일본과 손을 잡고 기득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이 한반도를 분단으로 영구화하려는 그 세력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세력이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진홍 칼럼니스트가 밝혀낸 건 이거예요. 이 지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그럼 최신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 뭐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입니다. 9년도인가요? 그러게요. 2009년도에 세계 전망 보고서였다는 거 1.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그럼 보고서를 냈느냐를 찾아봤더니 골드만삭스의 서울 지점의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권구훈이라는 사람이 썼더라. 근데 권구훈을 알고 봤더니 지금 장관이 돼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죠. 그렇죠. 네, 장관이 국방경제위원장. 급인데 국방경제협력위원장, 즉 송영길이 국회에 나가기 직전에 갖고 있던 타이틀입니다. 장관급이에요. 그 장관급의 그 위원장을 맡고 있더라. 그런데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으로 운동권 출신이더라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구훈이 그 10년 전, 그 11년 전에 그 권구훈의 이 부분을 왜 인용을 했을까? 단지 그냥 그 친일 이 기득권 분단 세력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가 이제 이 질문의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이 인용한 네. 그 자료 자체가 아주 오래된 한 그렇죠. 10년 이전에 11년이나 된 그런 자료이고 네. 또 그 이후에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거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무의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진홍 칼럼니스트가 이 지적한 부분은 이거예요. 팩트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이 팩트 체크를 하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장밋빛인데요. 이 광물 자원, 북한이 갖고 있는 광물 자원을 북한 GDP의 140배로 표현을 하면서 이 140배가 다 손을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팩트의 함정은 북핵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10년 사이에 완전히 핵을 가진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나라로 지금 변신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140배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일단 채굴을 다 해야죠. 채굴을 다 한 다음에 전략 투자자들한테 몽땅 다 팔았다 이거를. 그걸 가정을 하고 그 판돈을 다시 채권이라든지 국제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까지 몽땅 합쳐서 140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지 자원에 그냥 그 현존하는 가치만이 아니라 그걸 다 팔고 받아서 어디에 수익을 낸 그 수익가치까지 포함한다는 건 사실 이게 그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40배라는 것도 너무나 많은 그 뻥튀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아마 이 보고서를 쓸 당시 권군 지금 북방경제위원장이 협력위원장이 이코노미스트 골드만삭스의 네, 서울 지사의 이코노미스트로서 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첫째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는 중국이라든가 홍콩 모델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낼 경우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국과 홍콩 관계가 완전히 그때와는 전혀 지금 천양지차 사이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 하나가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골드만삭스가 그 당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 리스크. 여기다 투자를 했을 때 그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한국에다 투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투자를 끌어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지사 입장에서는 많이 끌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뻥튀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굳이 그것을 그 세계 전망 보고서 18호에 게재한 것도 어쨌든 골드만삭스라는 곳 자체도 비즈니스 최고의 정말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곳 아닙니까? 돈을 벌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사실 다 이 전망 보고서에 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마도 골드만삭스에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이 전망 보고서에 있겠죠. 골드만삭스가 당시에 투자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되어 있을 그런 어떤 보고서였을 테고요. 두 번째는 아까부터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그때의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야. 지금의 남북 관계는 정말 안드로메다의 지구와 안드로메다의 그 이 거리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핵을 완성했다. 그럼 뭐 지금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상 완성했다는 건 거의 다 드러난 사실이고요. 지금 미국도 핵보다는
이 탄도미사일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까지 날아오느냐 안 날아오느냐만 신경을 쓰지, 뭐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 아니 뭐 그 한반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신경 안 쓰겠다 이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 위협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령 최근에 이 개성공단의 건물 무너뜨리고 온갖 협박을 다 했을 때 우리 정부 절절매면서 뭐 갖다 주리 하고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쪽에서 아까 서해오도 내놔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떡하죠? 아니면 쏘겠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조건이든 거의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불균형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국 일민족 이체제라는 것을 지금 또다시 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여기에 정진호 칼럼니스트가 또 하나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지금 이런 정도의 연방제는 김대중 대통령도 또 노무현 대통령도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 핵을 갖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이 내용은 6.15 남북 합의 서에 나와 있는 2항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 2항에 우리 측이 주장하고 있는 연합제와 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방향에서 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논의를 계속 하자. 연합제는 말하자면 한 민족 이 국가, 이 체제, 이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나라와 정부 그런 걸 다 이때 서로 좀 뭐 연합 국회를 한번 형성해 본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교류복을 넓혀가자는 거고 네.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 북측이 주장하는 것은 일민족, 일국가입니다. 국가를 네. 하나로 하되 네. 체제와 정부를 두 체제로. 네. 그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일국가냐, 이국가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김원웅이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일국가로 지금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김원웅은 사실 처음에 문재인도 굉장히 많이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초기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대통령 되자마자 현무 쏘아 올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했었잖아요. 초기에. 그때 트위터에 올려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거의 그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굳이, 그 사람 친문적인 어떤 행태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공화당 공채로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정당이 창당하자마자 입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꼬마 민주당으로 뭐 지금 무슨 민주 쪽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 조선 의열단 출신이다. 아버지가 김근수 씨로 의열단 출신 지사죠. 독립지사고 어머니도 여성 광복군 전월선 씨의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론 두 분 다 뭐 독립 운동을 하셨다니까 그건 두 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2006년도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국보법 철폐를 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껏 친북 노선, 완전히 대놓고 친북 노선이잖아요.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그때 또 뭐 외유인인가 그 유인맞이 찬양대회. 그 찬양대회 가서 또 친일 자손인 박근혜보다도 항일 투쟁을 한 김정은이 낫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그렇게 도발을 했다? 근데 이게 도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이 정부의 패턴은 언제나 똑같은 게 뭐냐면 문재인은 언제나 안 그런 척해요. 거리를 두는 척 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언제나 선행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 고문. 문정인 고문. 네. 문정인 고문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뭐 그 동맹으로만 생각하기다 미국을 언젠가는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벌일 거다. 미국이 뭐 이렇게 고문이 아니라 이제 지금
외교안보 특보 아닙니까? 특보 고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먼저 어쨌든 금도를 깨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게 한미 동맹은 무조건 동맹이고 그 다음에 그 이 북한과 관련해서 한미가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사실 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문재인은 안 건드려요. 대신 문정인이 먼저 건드립니다. 뭐 계속 무슨 그 미국 가서도 발언을 하고 무슨 토론회에서도 발언을 하면서 하나씩 유체이탈화법으로 금기를 깨는 거예요. 뭐 그 깨는 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대진연에서 대사관 넘어가고 뭐 대사관저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방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도발을 한번 하고 금기를 계속 깨면서 그 이후에 김원웅 발언이 계속 뒷받침되잖아요. 지금 이 분단을 고착화한 건 미국이다. 미국이 고착화했기 때문에 6.25가 벌어졌으므로 6.25는 미국이 벌인 전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동맹할 필요 없다. 이런 발언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광복회장이라는 직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는 그건 뭐 우리는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는 것 이게 완전히 기획했다라는 것이고요. 기획했다는 증거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연단 보셨어요? 예. 거기 뭐라고 적혀있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라고 저도 깜짝 적혀있잖아요. 놀랐어요. 아니 그 연단이면 대한민국이 돼야지 광복절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 부부의 마스크에도 우리나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했나 보다. 근데 이 발언과 연결시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발언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실 지우는 거예요. 왜? 일민족 이체제를 위해서는. 그리고 안희태의 애국가 없애자? 맞죠. 일민족 이체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잔상, 이미지를 먼저, 금기를 깨는 이미지를 먼저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민족 이체제를 위해서 대한민국도 사라지게 만들고 애국가도 사실은 앞으로 부르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일민족 이체제로 가기 위한 전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국가 이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데 본인이 깔 경우 대통령이 엄청난 이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난리 나죠. 광복회장이라는 에이전트,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속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뭐 그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게 자꾸 듣다 보면은 당연한 걸로 인식이 되는 그렇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그 기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출책을 썼다고 봐야겠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또 하나는 3년 동안. 지금 김원웅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는 이번 기념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상당히 깊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특히 김원웅의 아버지가 의열단 출신 아닙니까? 네.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김원봉 서운을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하다가 큰 후폭풍을 그때도 맞아가지고 역풍을 맞으면서 지금 주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군 씨를 데려온 거 이런 것들도 어떤 김원웅의 뭐 조언이랄까 추천을 받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김원웅이가 지금까지 의열단 기념사업회장으로 쭉 활동을 하다가 작년까지 그래서 작년 6월에 광복회장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친일 반민족 처단, 척결 이 주장과 함께 은연중에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안을 지금 프로파간다, 선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와 김원웅 간에 뭔가 물밑에서 긴밀한
조율 내지는 협의가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교수님 말씀에 제가 드는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밑그림은 이미 다 그려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8.15 광복절 사실 기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권이든 3.1절 메시지와 광복절 메시지, 광복절 메시지에서는 대북관계나 뭐 대일관계의 어떤 전환점을 언제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굉장히 이 남은 어떤 임기 동안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광복절 메시지인데 이미 이 큰 그림을 그려놨고 도리어 이 정부에서는 김원웅이라는 사람을 이용한 것이다. 김원웅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의열단 출신이고 말도 이렇게 험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딱 상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김원웅이 뭐라 그랬을 때 김원봉이가 하는 의열단 아버지 어머니를 갖고 있어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했기 때문에 김원웅을 메신저로 만들어 놓고 이 자신들의 생각을 지금 다 이렇게 설파하게 기획을 해놓은 것이다. 김원웅은 어떤 의미에서는 꼭두가시처럼 그래 나 완장 쳤어 고마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다 말해줄게 이런 상황 아니겠느냐. 일종의 생각입니다. 김원웅을 앞세운 노이즈 마케팅을 일부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진전 또 통일의 기반을 놓겠다는 게 본인의 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가장 큰 업적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지난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가 상징하듯이 그 꿈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파탄이 난 상태예요. 지금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서프라이즈 옥토버 10월에 깜짝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내년 또 1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내후년에 9월까지는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대전환을 위한 작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 추진의 핵심 인사로 박지원을 대표적인 친북 인사를 국정원장으로 내리꽂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얼핏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건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신들 정권의 수명하고 연관이 돼 있다. 첫 번째는 이 정권이 재창출돼야만이 자신들의 어떤 죄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라이민이 또 왜 이 정치 자금설이 돌고 있는 각종 그런 금융 범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직권 남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모든 것들을 털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정권 재창출은 무조건 돼야 되는데 정권 재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 이슈밖에 없다. 거의. 왜? 경제는 사실 한꺼번에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북 이슈를 어떻게든 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집념 하에서 사실은 이 플랜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핀치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 정권의 가장 큰 어떤 이 정권 유지 방법은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 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적을 만들어내야지. 1, 2년 내로는 처음에 집권 1, 2년은 적폐장사, 이명박 박근혜 적폐장사로 1, 2년 보냈고, 3년 차는 검찰 적폐장사를 했죠. 그 다음에 언론 적폐장사가 남아있는데 아마도 종편 하나 없애는 거. 그것보다 더 지금 하는 게 파묘. 친일 적폐. 이제 친일 적폐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다 끄집어내겠다. 65명 그 초대 국방장관들 그 싸움을 아마 2년 동안 하면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또다시 진영으로 갈리거든요. 중도가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진짜 목숨 걸고 나가서 반대할 사람들과 목숨 걸고 파헤칠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발은 사실 나머지 임기 동안 친일
친일파 색출 파묘 이 전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이 버티겠다라는 전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친일파 색출과 파묘, 뭐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걸로 보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남북 통일의 어떤 기반을 놓겠다는 자신의 꿈도 이루면서 정권 재창출도 하려는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과정에서 아마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북한과의 내년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서 대못을 꽉 치려고 하지 않겠나. 대못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얼마 몇 개월 남겨놓지도 않고 상태에서 대못을 쳤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크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전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못 이룬 꿈을 다 이루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뭐 운명이다, 뭐 이런 책에 다 나오지만 대북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겠다라는 저돌적인 생각하에서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 못할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저는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해방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극도의 혼란. 그러니까 대화로서 어떤 진영들이 타협을 보고 협상을 하고 무엇인가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서 못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 내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하지 않고. 근데 그런 해방 공간 정국으로 다시 되돌아갈까봐 그게 참 걱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찬찬히 따져보면은 정말 이 정권의 음흉화, 어떻게 보면은 교활한 간계가 숨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청자라든가 국민들이 염려했던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